JK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자선 행사는 언제나처럼 화려하고 질서정연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보육원 햇살의 집은 오늘만큼은 평소의 소박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잘 다듬어진 정원 위로 최고급 케이터링 서비스가 차려졌고 정재계 인사들의 값비싼 차량들이 조용히 주차 공간을 메웠다. 모든 것이 권지혁 회장의 이름 아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권지혁은 행사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만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둘러쳐진 듯했다. 사람들은 감히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못했다. 재계의 얼음 황태자라는 별명처럼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고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은 그의 차가운 아우라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단지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아이들을 향했다. 화려한 음식과 선물에 들떠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에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5년 전 그의 세상은 아내 서연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 끔찍한 사고 이후 그의 삶에서 온기는 사라졌고 모든 것은 흑백 필름처럼 무미건조하게 흘러갈 뿐이었다.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작은 소란이 일었다. 아이들이 모여있던 테이블 한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유라야, 괜찮아. 왜 그래? 보육원 원장의 목소리였다. 권지혁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이는 목을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했었다. 행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JK그룹 의료팀이 즉시 달려왔다. 알레르기 쇼크 같습니다.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외침과 함께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축 늘어지자 의료진 중 한 명이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의를 급하게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그저 무심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작고 하얀 등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문양이 그의 시야를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점이나 흉터가 아니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그려넣은 듯 섬세하고 우아한 날개를 펼친 봉황의 형상이었다.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붉은빛을 띠는 그 문양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순간 그의 호흡마저 멎게 만들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권씨 가문의 직계 혈통에게만 대대로 유전된다는 전설의 봉황인.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모두 같은 위치에 봉황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서연이 임신했을 때 그녀는 웃으며 속삭였었다. 우리 아기에게도 분명 아빠를 닮은 멋진 봉황인이 있겠죠? 그 행복했던 기억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주변의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아이의 등에 새겨진 저 봉황인만이 존재했다. 어떻게? 그럴 리가 없다. 내 아이는 서연과 함께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그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응급처치를 받은 아이는 다행히 호흡을 되찾았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소라는 금세 가라앉았고 행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행사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최민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햇살의 집에 있는 안유라라는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출생 기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보육원에 오게 됐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5년 전 서연의 사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전부 다시 검토해. 당시 담당했던 의사, 간호사, 심지어 구급대원까지 모두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지시는 단호했다. 지독한 혼란 속에서도 한 줄기 가능성이, 믿을 수 없는 희망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눈을 감았다. 서연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 그리고 그녀의 배를 감싸 안고 있던 창백한 손. 병원에서 의사는 분명히 말했었다. 아이는 이미 가망이 없었고 산모마저 잃었다고. 그는 그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본 그 봉황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형태였다. 권씨 가문의 봉황이는 단순한 유전적 특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역사 그 자체였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성한 증표였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권지혁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만약 누군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면, 만약 누군가 감히 자신의 아이를 훔쳐갔다면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날 이후 권지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낮에는 JK그룹의 냉철한 총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5년 전의 비극을 파헤치는 집요한 추격자가 되었다. 최 비서가 가져오는 보고서들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다. 안유라라는 아이는 5년 전 어느 겨울 보육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다. 출생 기록은 없었다. 최 비서의 조사는 계속되었다.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의사는 사고 직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 권지혁은 즉시 사람을 보내 그의 행방을 추적하게 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드러나는 그림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며칠 후 개인적인 기부를 핑계로 다시 햇살의 집을 찾았다. 원장은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방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맞았다. 권지혁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고 자연스럽게 안유라의 병실을 물었다. 아이는 알레르기 치료를 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여 보육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조용한 놀이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유라를 발견했다. 작은 책상에 앉아 색연필을 쥔 조그마한 손. 집중할 때 살짝 내미는 입술.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반짝이는 갈색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두드렸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크고 맑은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그 눈은 놀랍도록 서연을 닮아 있었다. 권지혁은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이에게 물었다. 무얼 그리고 있니? 아이는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커다란 집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가족이에요. 아이가 수줍게 말했다. 그 순간 권지혁은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온몸을 관통하는 이 강렬한 이끌림, 심장이 저며오는 듯한 이 아픔과 슬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 이 모든 감정이 눈앞의 작은 아이가
자신의 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보육원을 나왔다. 차 안에서 그는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세게 내리쳤다. 5년의 세월, 자신의 딸이 세상 어딘가에서 이렇게 외롭게 자라고 있는 동안 자신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복수심과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고 자신의 딸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감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기만한 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었다. 권지혁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5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와 복수, 그리고 뜨거운 부성애의 불꽃이었다. JK그룹의 심장부,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권지혁의 눈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민호 비서가 방금 가져온 1차 조사 보고서들이 얇지만 무겁게 놓여 있었다. 그는 몇 시간째 미동도 없이 서류의 글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최민호 비서는 그의 그림자처럼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권지혁이 JK그룹을 이끌기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해온 인물로 상사의 표정 없는 얼굴 뒤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저 주군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권지혁에게는 무언의 위안이자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결했다. 안유라, 만호세, 5년 전 겨울 햇살의 집 정문 앞에서 발견. 발견 당시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소지품도 없었음. 담요라는 단어에 권지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자신의 딸이 차가운 겨울밤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버려졌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5년 전 사고 기록이었다.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사망 진단서까지. 모든 서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서류의 미세한 부분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사고 발생 시각과 구급차 도착 시각 사이의 미묘한 차이,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경찰의 조기 퇴직, 그리고 결정적으로 담당 의사였던 김현석의 행적. 김현석은 아내의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였다. 그는 국내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지만 사고 직후 돌연 사직서를 내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표면적인 이유는 가정 문제와 휴식이었지만 권지혁은 그 이면에 무언가를 직감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의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았다. 권지혁은 눈을 감고 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려갔던 병원 복도, 하얀 시트 아래 싸늘하게 식어있던 서연의 얼굴, 그리고 아이도 산모도 모두 잃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일하며 고개를 숙이던 의사 김현석의 모습, 그때는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최 비서, 권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캐나다에 있는 우리 지사 인력을 총동원해 의사 김현석을 찾아내 그의 주변 인물, 계좌 내역,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그가 숨쉬는 것까지 알아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내 앞에 데려와. 한편 JK그룹의 부회장이자 권지혁의 숙부인 권태만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고급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인물로 늘 자신보다 뛰어났던 형과 그의 아들 지역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5년 전 그는 지역의 후계자가 사라진다면 자신의 아들 민준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 믿고 끔찍한 일을 꾸몄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최근 햇살의 집이라는 보육원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5년 전 사모님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권태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고 기록을 왜?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완벽하게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비밀이었다. 그동안 권지혁은 일에만 미쳐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기에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무엇이 그를 자극한 것인가? 권태만은 불안감을 떨치려 했으며 비서를 물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는 의사 김현석을 돈으로 매수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빼돌려 멀리 떨어진 보육원 앞에 버리게 했다. 아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면 권지혁은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 계산했다. 절반은 맞았다. 권지혁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더 강하고 냉혹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설마 아이를 찾은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싹이 독초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당장 햇살의 집이라는 곳을 알아봐. 권지혁이 왜 그곳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곳에 뭔가 특별한 거라도 있는지 전부 알아내. 그 시각 권지혁은 최 비서가 새로 가져온 자료를 보고 있었다. 유라가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의 얼굴, 흐릿한 사진 속에서도 자신과 서연을 반씩 닮은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다. 5년의 공백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으로 밀려왔다. 그는 서연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권태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당신 숙부님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아요. 야망이 너무 큰 사람은 위험해요. 지혁 씨. 그때는 그저 기우일 뿐이라고, 가족인데 설마 그럴 리 있겠냐고 그녀를 안심시켰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 권지혁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부성애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권태만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진실을 추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다. 섣불리 움직이면 상대가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것이다. 그는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어 그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했다. 조사는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민호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JK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해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 구급대원들의 현재 소재지를 모두 파악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퇴직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다. 최민호는 그들을 하나씩 만나며 5년 전의 기억을 되짚게 만들었다. 대부분은 별다른 특이점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은퇴한 한 구급대원의 증언에서 작은 실마리가 나왔다. 이상하긴 했어요. 보통 그런 큰 사고 현장에서는 아기가 먼저 위급한 법인데 그날은 의사가 아기는 이미 가만히 없으니 산모부터 옮기라고 재촉하더군요. 아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네요. 이 작은 증언 하나가 권지혁의 확신의 불을 지폈다. 모든 조각들이 한 사람, 바로 의사 김현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를 찾아내 입을 열게 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기다려야 했다. 그는 다시 얼음 가면을 쓰고 JK그룹의 회장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열린 임원회의에서 그는 숙부인 권태만과 마주쳤다. 권태만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지혁아.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건강도 챙겨야지. 권지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 순간 권태만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조카의 눈에서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분노를 읽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지혁이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이 분명했다. 이제는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할 때였다. 회의가 끝나고 권지혁의 집무실에 최민호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작은 흥분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김현석은 캐나다 토론토의 한적한 교회에서 신분을 바꾼 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의 집 주변에서 잠복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침내 기나긴 어둠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좋아, 당장 캐나다로 갈 준비를 해. 내가 직접 가겠다.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부는 지상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편안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의사 김현석의 5년간의 행적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토론토의 부유한 교회 지역에서 제임스 킴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최민호 비서가 전송한 실시간 보고에 따르면 김현석은 극도로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집과 근처 공원을 오가는 것이 전부였고 교류하는 이웃도 거의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영원히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권지혁은 그가 5년 동안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음을 직감했다. 그에게는 최고의 사냥감이었다. 너무 거칠게 다루지 마. 그는 겁이 많은 사슴과 같을 테니 서서히 완벽하게 포위해서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 권지혁은 현지 팀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김현석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그가 기댈 곳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믿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의 숨겨진 계좌가 동결되고 정체불명의 법률사무소에서 경고장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펼쳐지는 동안 서울에 있는 권지혁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다시 햇살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JK그룹 회장의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다. 그는 수행원도 없이 조용히 보육원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거창한 기부물품 대신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미술 도구 세트가 들려 있었다. 그는 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유라를 찾았다. 아이는 창가에 앉아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햇살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에 권지혁은 잠시 모든 것을 잊었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까지도. 그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예쁜 꽃을 키우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유라는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지난번 보았던 얼굴임을 기억하고는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원장 선생님이 저보고 돌보라고 하셨어요. 이름은 햇님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권지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새로 가져온 크레파스로 함께 그림을 그렸다. 유라는 제법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아이가 집중할 때 살짝 혀를 내미는 버릇은 놀랍도록 서연을 닮아 있었다. 권지혁은 그림을 그리는 척하며 아이의 얼굴에서 아내의 흔적을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크고 동그란 눈은 서연을, 오똑한 콧날은 자신을 닮아 있었다. 아저씨는 왜 자꾸 저를 보세요? 유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권지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대답했다. 네가 내 딸을 많이 닮아서. 아저씨도 딸이 있어요? 있었어. 지금은 아주 먼 곳에 있단다.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잠겼다. 그는 아이에게서 슬픔을 익히고 싶지 않아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그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무릎에 기대어 이야기에 빠져드는 아이의 작은 온기가 그에게 전달되었다.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 아이를, 자신의 딸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한편 서울의 다른 한쪽에서는 권태만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해 햇살의 집에 권씨 가문의 봉황인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5년 전 분명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권지혁이 그 아이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다. 권태만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했다. 권지혁의 손에 들어가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햇살의 집 주변을 감시해 기회를 봐서 아이를 조용히 데리고 나와 누구도 다치게 해선 안 돼. 그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기만 하는 거다. 권지혁이 보육원을 떠나 차에 올랐을 때 최민호 비서로부터 2개의 긴급 보고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하나는 캐나다에서 온 소식이었다. 회장님, 김현석이 모든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연락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관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보고는 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회장님, 방금 정보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권태만 부회장의 수하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자들이 햇살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라 아가씨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지혁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다. 감히 자신의 딸을 건드리려 하다니. 방금 전까지 유라와 함께하며 느꼈던 따스한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맹렬한 분노가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전략이나 계획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그는 즉시 최민호에게 명령했다. 최 비서 경호팀 전원을 햇살의 집으로 보내 보육원 전체를 철통같이 경비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권태만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감시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캐나다의 김현석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유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운전석을 향해 외쳤다. 차 돌려. 다시 햇살의 집으로 간다. 이제 숨막히는 추격전과 심리전에 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할 수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햇살의 집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화롭던 보육원은 권지혁의 지시를 받은 JK그룹 최정예 경호팀에 의해 보이지 않는 요새로 변해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은 방문객이나 자원봉사자로 위장한 채 보육원 곳곳에 배치되어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권지혁은 원장실을 임시지휘본부로 삼아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캐나다의 안전가옥에 있는 최민호 비서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초췌하고 겁에 질린 얼굴의 의사 김현석이 앉아 있었다. 5년의 세월은 성공한 의사의 얼굴에서 총기를 앗아가고 그 자리에 깊은 불안과 죄책감의 그늘을 새겨놓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민호 비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김현석 씨, 5년 전 당신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입금된 50만 달러. 권태만 부회장이 소유한 유령 회사에서 보낸 돈입니다. 해명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김현석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최 비서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당신이 캐나다로 이민 온 직후 구입한 이 저택. 자녀들이 다니는 최고급 사립학교의 학비. 모두 당신의 수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권태만 부회장의 관대함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추악한 비밀을 묻어준 대가였을까요? 결정타였다. 김현석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며 5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 온 끔찍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협박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병 수술을 막겠다고 제 가족을 전부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권태만, 그 자는 악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날 밤 빗속의 사고 현장에서 서연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긴급 수술 끝에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하지만 수술실에 들이닥친 권태만은 김현석에게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발표하라고 위협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권태만의 수아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강제로 데리고 사라졌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현석은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의 고백은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 권지혁은 원장실에서 홀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연결이 끊기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권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해맑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속에 자신의 딸 유라가 있었다. 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 진실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다. 숙부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악마, 권태만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 그리고 5년 동안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위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눈물이 쏟아질 듯한 주체할 수 없는 환희였다. 내 딸이 살아있다. 서연이 남긴 마지막 선물, 내 삶의 유일한 의미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이어폰에서 경호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정문 쪽에서 신원 미상의 차량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후문 쪽에서도 수상한 자들이 담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권태만이 마침내 움직인 것이다. 권지혁의 눈물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그의 눈빛은 다시 냉혹한 지배자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작전대로 실행해. 단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생포해. 누가 보냈는지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듣기 전까지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보육원 주변에서 짧지만 격렬한 소동이 벌어졌다. 권태만의 수하들은 상대가 평범한 보육원 경비원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JK그룹의 최정예 경호팀이었다. 결과는 일방적이었다. 침입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조용한 곳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창밖에 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다. 저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가 되어도 상관없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침입자들은 권태만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김현석의 영상 증언과 침입자들의 자백. 이제 권태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지만 권지혁에게는 더 이상 복수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딸과 떨어져 있을 수 없었다. 이 위험한 곳에 아이를 혼자 둘 수는 더더욱 없었다. 침묵의 수사는 끝났다. 이제는 아버지가 딸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원장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놀이터를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5년 만에 진짜 재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발걸음은 놀이터의 모래를 부드럽게 밟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변을 감쌌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그네에 앉아있는 작은 아이, 유라의 목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그는 수많은 이사회가 오갔던 회의실에서도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앞둔 협상 테이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유라가 타고 있던 그네 앞에 멈춰섰다. 아이는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그림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난번에 보았던 슬픈 눈을 가진 아저씨였다. 권지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이런 행동에 아이는 조금 경계심을 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유라야. 그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이토록 떨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아주 크고 예쁜 집이란다. 내 방도 있고 네가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방도 있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제안을 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유라의 동그란 눈이 더 커졌다. 아이는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던 아이는 이내 불안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어느새 다가온 보육원 원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원장은 아이의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유라야, 이 아저씨가 이제부터 유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실 거야. 유라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고 지켜주실 거란다. 원장의 말에도 유라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에게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였다. 친구들, 원장 선생님,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작은 화분 햇님이까지.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 선명하게 와닿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 작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 모습을 본 권지혁의 심장이 아프게 저려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커다란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을 가져가도 된단다. 친구들도 언제든지 놀러 올 수 있고, 그리고 햇님이도 우리 집 정원에서 더 예쁘게 자랄 수 있을 거야.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작은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의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보육원을 떠나는 과정은 조용하지만 감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유라는 친구들과 하나하나 포옹을 나누고 원장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유라가 그의 손을 잡고 보육원 문을 나설 때 그는 5년 만에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신의 세상 절반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권지혁의 차에 올라탄 유라는 거대하고 푹신한 시트에 파묻혀 창밖만 바라보았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어색한 침묵을 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의 작은 손을 놓치지 않으려 꽉 잡을 뿐이었다. 차가 한남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의 문으로 들어섰을 때 유라의 입이 작게 벌어졌다. 동화책에서나 보던 성처럼 생긴 집이었다. 집사과 사용인들이 문 앞에 정중하게 도열해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새로운 작은 안주인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얼음 같던 주인의 얼굴에 서린 미묘한 온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여기가 이제부터 내 집이야. 권지혁은 유라를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높은 천장, 눈부신 샹들리에 길게 뻗은 대리석 복도, 모든 것이 아이를 압도했다. 권지혁은 아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한 방문을 열었다. 그곳은 여자아이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실현된 공간이었다. 분홍색과 하얀색으로 꾸며진 방, 공주님 침대와 반짝이는 별이 그려진 천장, 벽 한쪽은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다른 한쪽에는 온갖 종류의 책과 장난감, 미술 도구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직접 이 방을 꾸몄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다 놓은 것 같았다. 유라는 잠시 멍하니 방을 둘러보더니 이내 권지혁의 품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방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푹신한 곰인형을 안아보고 반짝이는 구슬이 달린 드레스를 만져보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권지혁의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는 5년치의 사랑을 이제부터라도 전부 쏟아부을 작정이었다. 한편 권태만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육원을 습격했던 수하들은 모두 붙잡혔고 권지혁이 직접 아이를 데려갔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이 그의 무너진 계획처럼 바닥에 흩어졌다. 이제 권지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의사 김현석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살인 미수까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렸지만 동시에 구석에 몰린 쥐처럼 도끼가 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권지혁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의 비상연락을 취했다. 이제는 전면전이었다. 그날 밤 거대한 저택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유라는 새로운 방, 너무 넓은 침대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아이는 결국 이불 속에서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권지혁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방으로 달려왔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침대 옆에 섰다.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달래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서툴게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잖니.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내뱉고 스스로 놀랐다. 유라는 울음을 그치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권지혁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서랍에 있던 동화책을 꺼내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유라는 그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어느새 그의 팔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권지혁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딸의 모습은 그에게 5년의 악몽을 씻어주는 구원과도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오직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할 것이었다. 권지혁의 아침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 속에서 눈을 뜨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한 뒤 텅 빈 식탁에서 홀로 신문을 보며 식사를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유라가 온 이후 그의 아침은 완전히 새로운 소리와 색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알람 소리가 아닌 방문 틈으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에 눈을 떴다. 거대한 식탁의 상석에 앉는 대신 그는 이제 유라의 작은 아동용 의자 옆에 자리를 잡았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셰프가 그의 저택 주방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유라의 식사만큼은 권지혁이 직접 챙겼다. 아이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직접 목격한 이후 그는 딸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편집증에 가까운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직접 알레르기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며 전문가가 되어갔다. 어느 날 아침 셰프가 유라를 위해 화려한 프렌치 토스트를 준비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것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이 빵에 견과류 성분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나? 버터는? 우유는 어떤 종류를 썼지?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셰프는 진땀을 흘렸다. 결국 권지혁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그는 서툰 솜씨지만 가장 안전한 재료만을 사용해 아이를 위한 밥과 미역국을 끓였다. JK 그룹의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화상회의 도중 얼음처럼 냉정하게 실적을 압박하던 회장님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회의를 중단시켰기 때문이었다. 그의 서재로 작은 아이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다. 아빠, 이거 보세요. 아이는 자신이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과거의 권지혁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받아 무릎에 앉히고는 그림을 칭찬했다. 우리 유라, 정말 잘 그렸네.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애정이 묻어났다. 그는 화면 속 임원들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회의는 10분 뒤에 속개하죠. 그의 세상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었다. 밤이 되면 저택은 분여만의 작은 왕국이 되었다. 권지혁은 매일 밤 유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책만 읽어주던 그는 점점 더 실감나게 여러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늑대 목소리를 낼 때는 낮고 무섭게, 공주님 목소리를 낼 때는 우스꽝스럽게 높은 목소리를 냈다. 유라는 그의 연기에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5년 동안 멈춰있던 권지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마법과도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유라의 존재는 그의 흑백 세상에 총천연색 물감을 쏟아부은 것 같았다. 그는 아이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이가 자신을 구원하고 있었다. 유라 역시 빠르게 변해갔다.
보육원에서 보였던 수줍고 경계심 많던 모습은 점차 사라졌다. 아이는 이제 저택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웃고 노래했다. 어느 날 저녁 그림을 그리던 유라가 무심코 그를 불렀다. 아빠. 그 순간 권지혁은 온몸이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그는 유라에게서 점점 더 안에 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림을 그리는 재능도, 꽃을 좋아하는 취향도,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 살짝 찡그리는 표정까지도. 그는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앨범을 꺼냈다. 그는 유라를 무릎에 앉히고 서연의 사진을 보여주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사람이 내 엄마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빠를 많이 사랑해줬어. 그리고 우리 유라를 누구보다 기다렸단다. 유라는 사진 속의 아름다운 여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권지혁은 아이에게 엄마의 부재를 설명하는 대신 엄마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의 시간은 과거의 슬픔을 현재의 사랑으로 덮으며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성 바깥에서는 검은 폭풍이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최민호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상기시켰다. 권태만은 법무법인과 언론사를 동원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권지혁이 갑자기 데려온 아이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JK그룹의 주주들을 선동해 권지혁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속셈이었다. 권지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리석은 자. 그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어. 그는 더 이상 JK그룹의 총수 자리 따위에는 미련이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유라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였다. 그는 결코 빼앗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완벽하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했다. 그날 밤 권지혁은 잠든 유라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다. 아이는 천사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이 작은 손, 이 온기, 이 평화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차가운 도시의 불빛 속에서 자신과 딸을 위협하는 어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아빠가 다 지켜줄게, 약속해. 그의 낮은 속삭임이 밤의 고요함 속에 굳건히 울려 퍼졌다. 유라와 함께하던 평화로운 시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조간신문과 온라인 뉴스의 헤드라인이 JK그룹을 향한 공격의 서막을 알렸다. JK그룹 권지혁 회장, 5년 만에 나타난 숨겨진 딸, 후계 구도, 지각 변동 예고.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이었다. 아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권지혁 회장이 아이를 갑자기 후계자로 내세우려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그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 마치 그가 비극적인 아내의 죽음을 이용해 동정심을 얻고 뒤에서는 다른 여자의 아이를 숨겨온 파렴치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했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는 권태만의 비릿한 미소가 있었다. 폭풍은 언론에서 그치지 않았다. 증권가에도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권지혁 회장의 정신적 불안정설, JK그룹 내부의 심각한 권력 다툼, 권태만이 조종하는 세력들이 익명의 보고서를 퍼뜨렸고 외국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었다. J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JK그룹 본사 타워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최상층의 회장실에는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권지혁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을 즐기는 사냥꾼 같았다. 언론 대응팀은 억측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법무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든 언론사에 대해 즉각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해 자금팀은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가를 방어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즉시 실행해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임원들은 그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회사 밖 그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저택의 모든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제하고 유라가 바깥의 소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벽을 쳤다. 파파라치들이 저택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유라는 더 이상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없게 되었다. 아이의 세상이 어른들의 추악한 욕심 때문에 좁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라가 거실에 놓인 잡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빠, 여기 나랑 아빠 사진이 있어. 아이의 해맑은 질문에 권지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사용인이 미처 치우지 못한 잡지 표지에 그와 유라의 사진이 도찰되어 실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잡지를 아이의 시야에서 치웠다. 유라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나 보네. 우리 딸은 공주님이니까. 그는 아이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맹렬한 분노가 들끓었다. 감히 자신의 딸을 이제 겨우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한 5살짜리 아이를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다니. 권태만에 대한 그의 분노는 이제 증오를 넘어 살이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태만의 공격은 집요했다. 그는 JK그룹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주가 폭락과 사회적 논란을 문제 삼으며 권지혁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회장님의 사적인 문제가 그룹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신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태만은 인자한 얼굴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았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권지혁에게 쏠렸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떤 변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비서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권태만이 유령 회사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언론을 매수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은 잘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그렇다면 그룹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권태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권지혁이 이토록 빨리 증거를 찾아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권지혁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 즉 김현석의 증언과 5년 전의 살인 미수 혐의는 꺼내지 않았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상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이 사회는 권지혁의 완벽한 반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끝이 났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온 권지혁은 잠든 유라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그가 사준 곰인형을 꼭 껴안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는 오늘 또 하나의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이 감히 자신의 세상을 침범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그들의 세상을 파괴할 차례였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최민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이제 때가 됐어.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총동원해 권태만의 지난 20년간의 모든 것을 파헤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권지혁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무섭게 시작되었다. JK그룹 본사 타워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위장된 보안 컨설팅 회사 사무실. 그곳이 그의 전쟁 지휘 본부였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권태만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밑으로 자금 흐름과 통화 기록, 감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비운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고 적을 섬멸하기 위해 냉철한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였다. 그의 옆에는 최민호 비서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밀 TF팀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권태만이라는 거대한 부패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의 20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개인 계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그가 즐겨가는 식당의 주방장까지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어. 권지혁의 지시는 집요하고 철저했다. 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권태만이 과거에 묻어버렸던 수많은 소송 기록들을 파헤쳤고, 회계팀은 그의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증거들은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남미의 유령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빼돌린 수백억 원의 공금 횡령,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된 뇌물,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벌인 불법적인 스파이 행위, 그의 추악한 역사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권태만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완벽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JK그룹이 유럽의 유력 바이오 기업 노바젠과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다. 이 거래는 JK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물론 이 정보의 대부분은 권태만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 권지혁은 의도적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유라 문제로 인해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했다. 예상대로 권태만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권지혁이 흔들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인수합병을 무산시켜 권지혁의 경영 능력에 치명타를 입히고 이사회에서 그를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비밀리에 노바젠의 경쟁사였던 다른 기업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JK그룹의 내부 정보를 넘겨주고 합병을 방해하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권지혁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권태만이 경쟁사 대표와 만나는 비밀스러운 식사 자리, 그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이메일과 통화 내용 모두가 그의 지휘 본부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권태만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거대한 그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권지혁은 매일 밤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는 전쟁터의 지휘관에서 다정한 아버지로 돌아와 유라와 시간을 보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은 그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느 날 밤, 유라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그에게 선물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아빠 사자가 아기 사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이건 아빠고 이건 나야. 아빠가 나를 지켜주는 거야. 아이의 말에 권지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이 아이의 미소를,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는 그림을 소중하게 받아들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 다시는 누구도 감히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야 했다. 덫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노바젠과의 계약이 최종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동시에 권태만이 접촉하던 경쟁사에게는 지금이 JK그룹의 정보를 이용해 노바젠을 가로챌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꾸몄다. 탐욕에 눈이 먼 권태만은 마침내 마지막 선을 넘었다. 그는 JK그룹의 인수 전략이 담긴 1급 기밀 파일을 경쟁사에 넘기기로 약속했다. 파일이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권태만의 배임 행위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그의 지휘 본부에서 최민호 비서가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권태만 부회장의 20년치 범죄 기록과 이번 인수 합병 방해 공작의 전 과정이 담긴 녹취 파일 및 영상입니다. 권지혁은 거대한 스크린에 가득 찬 증거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공금 횡령, 뇌물수수, 살인미수, 그리고 이제는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반역 행위까지. 길고 길었던 사냥이 마침내 끝났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다. 됐어. 이제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야. 가장 가까운 날짜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모든 것을 끝내겠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심판할 준비가 된 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JK그룹 본사 오디토리움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건물 입구에 장사진을 쳤고 대한민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는 이 회의에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주주들과 이사진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자리를 채웠다. 누군가는 불안하게, 누군가는 기대감에 찬 얼굴로 속삭였다. 권태만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주주들에게는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카의 비이성적인 행동과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고 무너진 주주들의 신뢰를 발판 삼아 JK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회의 시작 시간이 임박했을 때 마침내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가 등장하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 회의장의 가장 높은 상석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토론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심판하러 온 것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권태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권지혁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위기, 리더십의 중요성, 그리고 회장의 사생활이 그룹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해서 몇몇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저는 권지혁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권태만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다시 술렁였다. 이제 모든 시선이 권지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변명할 것인가, 혹은 분노할 것인가. 하지만 권지혁은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침착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침묵하며 장내를 둘러보았다. 부회장님의 우려 섞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오디토리움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판단은 그것을 보시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밝아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사라졌던 의사 김현석의 얼굴이었다. 저는 권태만 부회장의 협박을 받고 살아있는 아기를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김현석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그의 충격적인 고백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권태만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했던 사실, 갓 태어난 아기를 강제로 빼돌렸던 그날 밤에 모든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폭로되었다. 권태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하지만 권지혁의 심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김현석의 영상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권태만의 20년치 범죄 기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회계 장부, 정계 인사들과의 뇌물 거래가 담긴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바젠 인수합병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사와 접촉하며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권태만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슬금슬금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아들 권민주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권태만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이 수백 명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권지혁은 스크린 속 자신의 숙부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5년의 세월이 담긴 깊은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은 단순히 내 회사를 탐낸 것이 아니야. 당신은 내 딸의 유년 시절을 훔쳤고 내 아내의 마지막 흔적을 더럽혔으며 내 인생의 5년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어.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거다. 바로 그 순간 오디토리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들어온 것은 회사 경비원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권태만과 권민준 부자에게 곧장 걸어왔다. 권태만 씨, 당신을 업무상 배임, 횡령,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사이 굳게 닫혀있던 기자들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권태만의 추악하고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담았다. 한때 JK그룹의 2인자였던 그는 이제 대한민국 최악의 범죄자로 전락하여 수사관들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권지혁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집을 향한, 자신의 딸을 향한 그리움만이 가득했다. 이제 아빠가 딸에게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권태만 부자의 몰락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JK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권지혁은 혼란을 수습하고 그룹 내부에 깊숙이 박혀있던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냈다. 그의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에 주주들은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고 폭락했던 주가는 이전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치솟았다. 대한민국 재계는 다시 한번 그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JK그룹의 임직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다. 얼음 황태자로 불리던 그들의 회장님이 변한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회의실에서는 날카롭고 냉철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따스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살지 않았다. 오후 6시가 되면 그는 어떤 중요한 회의가 남아있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머지 사안은 내일 오전에 보고하도록. 지금은 내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러 가야 할 시간이라서. 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고, 처음에는 당황하던 임원들도 이제는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권지혁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이제 JK그룹이 아니라 그의 딸 권유라였다. 그의 변화는 거대하고 차가웠던 기업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권지혁의 저택은 더 이상 슬픈 기억이 머무는 웅장한 박물관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와 크레파스 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저택의 넓은 잔디밭은 유라와 친구들을 위한 놀이터가 되었고, 하얀색이었던 것일 벽면은 유라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가득 채워졌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이제 권지혁이 아닌 작은 아가씨 유라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유라는 놀라울 정도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보육원에서 보였던 불안과 그늘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 특유의 자신감과 애교로 가득 찼다. 유치원에 가기 시작한 아이는 금세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주말이면 저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끄러웠다. 권지혁은 그 소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권지혁은 유라의 작은 손을 잡고 안에 서연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사진 앞에 서서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서연아, 보고 있지? 우리 딸 유라야. 당신을 꼭 닮아서 정말 예쁘지? 그리고 그림도 아주 잘 그려. 유라는 아빠의 손을 잡고 사진 속의 엄마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원에서 직접 꺾어온 작은 들국화를 사진 앞에 놓았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권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 그들은 온전한 가족이었다. 과거의 슬픔은 현재의 사랑과 미래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유라의 6번째 생일이 되었다. 권지혁은 딸을 위해 저택의 정원에서 커다란 생일 파티를 열었다. 5년 전 의무감으로 참석했던 보육원의 자선 행사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값비싼 음식과 정재계 인사들 대신 정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풍선과 리본으로 가득 찼고 유치원 친구들과 햇살의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민호 비서와 햇살의 집 원장도 소중한 손님으로 초대되었다.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권지혁의 옆에서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유라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파티의 절정은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등장했을 때였다. 6개의 촛불이 밝혀지고 친구들의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유라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기 전 아빠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권지혁은 딸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부녀는 말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 마침내 유라가 힘껏 촛불을 껐고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권지혁은 자신의 등에 있던 봉황인이 단순한 혈통의 증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한 약속의 증표였다. 그날 밤 권지혁은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딸을 침대에 눕혔다.
유라는 새로운 인형을 품에 꼭 안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아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했어요. 아빠도 그래. 우리 딸 생일 축하해. 그리고 아빠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는 딸의 이마에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다. 유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갔다. 5년 전 절망 속에서 내려다보던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차갑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그와 그의 딸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처럼 느껴졌다. 그는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눈부신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세상의 전부인 딸이 잠들어 있었다.